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세나입니다. 정치권은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면서 이견을 좁히는 듯 하더니 안타깝게도 다시 교착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네, 이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네요. 네. 패스트트랙 지정이 원천 무효임을 인정하라라는 한국당의 요구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다라고 일축했죠. 네. 그래도 민주당이 대화 창구는 열어놨고 한국당도 일단 기선제압용으로 크게 던져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대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에 준비된 소식들을 뭐죠? 네, 자 오늘은요 기대감을 안고 한번 이 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프랑스 칸으로 가볼까 합니다. 경쟁 부문에 진출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요 황금종려상의 강력한 다크호스로 떠올랐다는 소식인데요. 현장에 가 있는 윤성훈 평론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또 자전거로 세계 일주, 무려 7년 4개월에 걸쳐서 지구를 2바퀴 반 돌고 돌아온 대한청년 박재민 씨를 또 초대했습니다. 무엇을 내려놓았고 무엇을 얻어왔는지 정말 그 답이 기다려집니다. 네, 뉴스가 있는 저녁은요. FM 94.5 YTN 라디오, 또 팟캐스트와 유튜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한데요. 샵 0945번의 유료 문자, 유튜브 팟빵 댓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소식은 노동계가 반길 만한 소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부가 아직 비준하지 않은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4개 가운데 노동자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내용 등 3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기로 한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김장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2개와 강제 노동에 관한 협약 2개 등 4개의 핵심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가운데 결사의 자유 협약 등 3개의 협약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사의 자유 협약은 노동자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건데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조를 만들어 가입할 수 있게 하고 노조 활동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강제 노동에 관한 협약도 비준을 추진합니다. 현역 복무는 문제가 없지만 사회 복무 요원 등 보충력 제도는 쟁점이 될 수 있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노동자에 대한 처벌로 교도소에서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협약은 비준 추진을 유보했습니다. 국가보안법, 형법 등 형벌 체계와 분단 국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가 무산됐는데도 이렇게 비준을 추진하는 건 노동계의 요구가 거센데다 유럽연합, EU의 압박이 커 더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ILO 핵심 협약 비준 추진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통상 문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정기 국회에서 3개 협약에 대한 비준 동의안과 관련법 개정안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LO 핵심 협약이 비준되고 법이 바뀌면 해고자, 실직자, 소방관, 5급 이상 공무원도 노조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또 현재 법의 노조인 전교조도 합법화됩니다. 정부가 비준 동의안과 법 개정안을 국회로 넘기면 국회에서 본격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현재 여야 대치 상황과 내년 총선 일정 등을 고려할 때 국회 통과는 상당히 버거워 보입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선배님, 근데 이건 내용이 좀 어려워서요. 채널 돌아갈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천천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유럽연합과의 무역 분쟁,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나라와 EU, 유럽연합은 2009년에 FTA,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 중에 이제 노동 부문이 있는데 여기 들어있는 ILO 협약 비준 의무 조항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압박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무역과 노동 규약이 어떤 관련이 있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노동자가 노조를 못 만들어서 임금 협상을 자유롭게 못하면 저임금 상황에서 물건을 만들어 팔아야 됩니다. 아, 그러면 저임금으로 물건값이 싸지면서 이게 불공정 무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거죠. 예. 결국은
무역에서 덤핑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불공정 무역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수출 의존도가 워낙 높은 나라이고 유럽연합하고도 거래가 많기 때문에 분쟁에 들어가는 거는 부담스러워서 정부로서는 어떻게든 비준을 하려고 하는 거죠. 네, 노동계에서는 비준 추진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민주노총은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긍정적인 평가를 완성하기 위한 후속 조치도 빨리 마저 해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한국노총도 늦었지만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역시 재계는 사실상 반대 입장과 함께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상공회에서는요, 대립적 투쟁적 노사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기업과 경제의 경쟁력을 훼손시킬 거라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그런데 비준 동의가 사실 이제 국회 권한이다 보니까 국회로 갈 텐데 이번엔 또 국회가 제대로 논의하느냐가 문제네요. 뭐 이미 자유한국당은 재계와 경영자들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법안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준 관련한 법안과 이 법안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 협상에서 중재안을 가서 한번 내봅시다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상한 절충안이 나올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아무 성과 없이 그냥 결렬될 공산도 크죠. 그러면 이제 유럽연합은 전문가 패널 회의로 이 안을 넘기면 전문가 패널 회의에서 마지막 단계를 밟게 되고 이어서 무역 분쟁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계속해서 경제 관련 소식을 보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2.6%로 전망치를 유지했습니다. 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이어서 국책연구기관인 KDI마저 또 2.4%로 낮춘 예상안을 내놨습니다. 네, 세계 경제가 빠르게 둔화하고 수출이 하락한 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그에 반면 취업자 증가는 일자리 정책의 효과로 20만 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오인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달 들어 20일 동안 수출이 10% 이상 줄면서 6개월 연속 뒷걸음질 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반도체 부진과 중국 수출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수출과 내수가 모두 위축되면서 경기가 부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2.4%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반도체 호황이 조정 국면에 들어가면서 수출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의 감소세가 지속하고 민간 소비의 증가세도 둔화하고 있다는 게 KDI의 판단입니다. 2.4% 성장 전망에는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추경 효과도 포함됐습니다. 세계 경제 상황이 빠르게 둔화되면서 이 수출 부분에서의 성장 기여도가 상당히 낮아진 그런 모습에 큰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경기가 수출에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수출이 하락을 하게 되면 내수도 그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반면 올 취업자 증가폭은 20만 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정부의 목표인 15만 명보다 5만 명이 더 많습니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영향이 예상보다 아주 크지는 않은 데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도 효과를 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업률은 하반기에 다소 낮아지면서 지난해보다 약간 높은 3.9%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상수지는 수출 증가세 둔화와 교역 조건 악화로 흑자 폭이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KDI는 미중 무역 분쟁과 반도체 수요 회복이 우리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경기 하방 위험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개선 요인으로는 기초연금과 근로장려 세제 등 사회 안전망 강화를 통한 민간 소비 확대를 꼽았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자, 중요한 건 대책인데 네. 내려가는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런 얘기가 없네요. 예, 뭐 첫째는 재정 확대, 국가가 돈을 좀 더 푸는 거고, 예. 둘째는 이제 통화 정책 완화입니다. 재정 확대는 우선 추경 예산부터 풀어야 합니다.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6조 7천억 원을
불쏘시개로 써서 당면한 현안을 풀면서 경제의 활력을 이제 높이기 시작해야죠. 네, 그런데 국채 발행에서 국가 채무 늘어난다고 지금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국가 채무가 늘어나더라도 GDP, 국내 총생산의 얼마까지면 국가 부채는 건전한 건가? 대략 이제 40%쯤에서 관리를 하자는 게 지금까지의 지표상의 기준이었습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 심리적인 경계선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럽연합은 유로존 만들 때 각 나라는 60%까지로 낮춰갖고 들어와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여건에 따라서 39%든 41%든 별 문제는 아닌데 이제 이것 가지고 싸우다가 경제 자체가 무너지거나 쪼그라들면 나중에 정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럴 수 거죠. 있겠네요. 예. 또 그 다음이 통화정책 완화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금리 인하 정책을 얘기하는 건데 지난 1분기 가계 빚 증가 폭이 1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기준금리를 좀 낮추자는 목소리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이 소식은 조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3분기 사상 처음으로 1,500조 원의 벽을 허문 가계빚. 하지만 증가폭 자체는 갈수록 둔화하더니 지난 1분기에는 1년 전보다 3조 3천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9분기 연속 둔화이자 지난 2004년 4분기 이후 최소 확대폭입니다.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대금 등을 말하는 판매신용 모두 증가폭이 완화됐는데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하면 판매신용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DSR 관리지표 도입 등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정책이 지속되고 주택 매매 거래가 크게 위축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었습니다. 이제 시선은 다음 주에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로 쏠립니다. 수출과 소비, 투자의 동반 부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국내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낮추는 등 경제에 대한 우려가 퍼지면서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계빚 증가폭이 둔화한 건 역시 금리 인하의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득 증가보다 빚이 빠르게 늘고 있고 가까스로 안정된 부동산 시장이 또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일단 다음 주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잇따라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낮은 물가 상승률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것처럼 경기와 물가 측면을 감안하면 금리를 낮추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강하게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역성장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부진한 경제 성적표를 받아들면 결국 하반기에는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브리핑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사건 사고를 이연아 기자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소식 뚜껑을 열어보십시다. 네, 오늘 첫 소식은요.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아들이 경찰에 긴급 체포된 사건입니다. 예, 그 사건. 예. 네. 이 아들이 아버지 시신을 무려 5개월 동안 방치해서 충격이 더 큰 사건이죠. 예. 정말 매일매일 충격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네. 이 사건 내용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아들의 진술을 토대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건은요, 지난해 12월 중순 수원시 곡반정동의 한 자택에서 벌어졌습니다. 26살 A씨가 술을 마시고 53살 아버지 B씨와 말다툼을 합니다. 말다툼 도중에 얼굴 등을 두세 번 때렸고요. 아버지가 피를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후 넘어지는 소리가 났고요. 그리고 화장실을 가보니 아버지가 의식 없이 쓰러져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A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아버지의 시신을 무려 5개월 동안이나 방치하고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시신을 감춰두고 그대로 자기 나름대로 생활을 계속해 나갔다는 건데 어떻게 해서 발견이 된 겁니까? 네, 이 발견의 시작은요. 이 부자가 살고 있는 집의 집주인이 시작이었습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A씨가 이제 살던 이 집에서 악취가 나자 임대계약자인 작은 아버지에게 이 집주인이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냄새가 나니까 집을 좀 열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요. 왜 근데 작은 아버지에게 연락을 했냐 좀 알아보면요. 이 아들이 살고 있는 집계약 명의가 작은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후 작은 아버지가 이 A씨의 집을 방문하고 숨진 B씨, 그러니까 자신의 형이죠. 이 자신의 형의 시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후에 이 작은 아버지는 A 씨에게 얼른 경찰에 신고해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A 씨는 이제 집에 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누워 있다고 112에 전화를 하는데 이 신고 시점이 어제 오후 7시 5분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신 상태를 본 경찰이 뭔가 수상함을 느끼고 그렇죠. 예. A 씨를 이제 계속해서 추궁을 하자 결국엔 내가 아버지를 때렸다라고 진술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5개월이나 방치가 됐기 때문에 네. 그 시신 상태가 많이 훼손됐을 것 같은데요. 그 숨진 아버지의 시신 상태 어땠나요? 네, 이 아버지의 시신 상태는 일단 별다른 외상은 없었는데 갈비뼈가 부러져 있는 상태였고요. 예. 그리고 많이 부패해서 미라화가 진행 중이었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악취가 많이 났던 것이었겠죠. 이 부자가 살고 있는 집이 화장실이 2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A 씨가 아버지가 숨진 후에는요. 이 아버지가 숨진 이 화장실을 제외한 나머지 1개에서 생활을 한 것으로 밝혀졌고요. 이 A 씨 부자 사연을 좀 살펴보면은 아버지와 아들 모두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그 아까 말씀드린 작은 아버지의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 살아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일단 경찰은요 A 씨를 존속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해서 조사 중입니다. 근데 A 씨는 일단 별다른 정신병력은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네. 경찰은 이제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오늘 이 부친의 시신을 부검해서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아, 네. 정말 충격적이네요. 네. 다음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다음 소식은요 의정부 일가족 3명 사망 사건 속보입니다. 네. 일단 뭐 사건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예. 지난 20일 오전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 50살 A 씨 그리고 부인 46살 B 씨 그리고 고등학생 딸 C 양이 한 방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됩니다. 최초 발견자는 다른 방에서 자고 일어난 중학생 아들 D 군이었고요. 어제 국가수 1차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사망 원인은 3명 다 동일합니다. 목 부위 흉기에 찔려난 상처와 이로 인한 과다 출혈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족 넷 중에 네. 셋은 이미 숨졌고 한 명은 잔이라고 전혀 상황을 보지 못했고 그러면 경찰은 이제 어떻게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일단 경찰의 수사 방향은 크게 2가지가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누가 이 범행을 저질렀나가 네.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범행을 왜 저질렀나라는 범행 동기가 될 것입니다. 예. 자, 그럼 먼저 누가 범행을 저질렀나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외부 침입 흔적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국가수 부검 결과를 보면은 일단 아버지 A 씨에게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흉기 자해전 망설인 주저흔이 발견이 됐었고 예. 딸 C 양 같은 경우는 흉기 공격을 막으려다가 생긴 흔적인 방어원이 발견이 된 만큼 A 씨가 이 부인과 딸을 살해한 후에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흉기나 약물 동물 관련된 검사도 또 의뢰를 했는데요. 예. 이 결과가 나오면 실제로 사건 윤곽이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두 번째 범행 동기 부분을 보면은요. 경찰은 현재까지는 채무 문제가 좀 가장 유력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가족의 뭐 보험이나 의료 기록 그리고 뭐 주변인 가족 관계 등을 중심으로 이제 정황을 파악 중인데요. 일단은 이 가장 A 씨 같은 경우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홀로 7년간 목공 작업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최근 수금이 밀리면서 억대의 빚에 이제 빠졌고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또 걱정이 되는 게요. 사건을 최초로 목격하고 신고한 게 중학생 아들이잖아요. 네. 많이 충격을 받았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일단 이 D군의 할아버지가 D군을 돌보고 있는데요. 예. 사건의 충격이 너무 커서 경찰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기가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뭐 사실 이 D군 같은 경우는 보면 참변 현장의 최초 목격자이자 그리고 또 생존자이고 또 예. 유족이기 때문에 극심한 트라우마가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 북부 경찰청은 이 아들 D군에 대한 상담에 들어가는 상태인데요. 보통 이 상담이 어떤 경우에 이뤄지냐면 뭐 강력 범죄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입을 경우 이뤄지는 초기 상담인데 목적은 이제 정서적 안정감 제공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 지난해 공분을 샀던 네.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 동전을 던지면서 욕설한 승객과 다투다가 택시기사가 숨진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 사건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 이 30대 승객이요. 결국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걸로 남겨졌습니다. 인천지검 강력범죄 과학수사전담부는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해서 당시 택시 승객 30살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사건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건 발생은 지난해 12월 8일 새벽 3시에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 영상을 좀 보면요. 택시 한 대가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오는데 이 아까 말씀드린 승객과 그리고 운전기사가 말다툼을 합니다. 한 10여 분간 말다툼을 하는데 이 사이에 뭐 끊임없이 욕설도 오가고요. 네. 뭐 이제 택시비를 갖다가 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 승객이 동전을 택시기사를 향해 던집니다. 이후에도 이제 말다툼을 벌였는데 이후에 이제 택시기사가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요. 그리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는데 사건 당시 이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아까부터 저희들 유턴해가지고 손님한테 말투가 왜 그래요? 그래 참. 아니 손님한테 말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것도 알아. 내가 택시를 타면서 내가 이런 적은 처음인데. 이봐. 우리 택시가잖아. 4, 5, 6, 7, 12. 좋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왜 욕을 하고 택시기사지만 욕을 왜 하냐고 욕을. 택시 기사니까 넌 택시기사만 하면 돼. 네, 지금 이제 뭐 준비된 영상은 이 정도긴 하지만 예. 실제 더 많은 영상들이 있었고 더 높은 수위의 욕설도 오갔었고 그리고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였습니다. 경찰은 이 승객에게 폭행 혐의를 적용해서 사건을 이제 과거에 검찰로 송치를 했었는데 당시 유족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했었습니다. 유족 측의 입장은요. 뭐 폭행도 인정이 되고 사망한 피해자도 있는데 왜 폭행치사는 아니냐는 것이었고요. 이 건 관련해서 청와대 국민청원 글까지 올라와서 20만 명 넘게 동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 승객에게 끝내 폭행치사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그 이유는 뭔가요? 네, 일단 뭐 폭행 같은 경우는 뭐 징역 2년 이하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가 되기도 하고요. 폭행치사의 경우는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이기 때문에 유족 입장에서는 당연히 형량이 무거운 범죄를 적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한 수사기관 검경 그리고 또 전문가들 역시 폭행치사를 적용하는 것은 좀 어렵다라는 의견인데요. 전문가 의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행위를 할 당시에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겠는가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동전을 던지는 방식의 폭행이나 모멸감을 주는 행위 등으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라고 보기 좀 어려운 점들이 아마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즉 치사의 책임을 물려면 승객이 동전을 던지는 행동으로 이 운전기사가 사망했다라는 인과관계가 필요한데 그런 증거를 찾기가 어렵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동전을 던지면 최소한 크게 다칠 수 있다라는 것 정도라도 있었다면 뭐 미필적 고의라도 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저 동전이었다라고 하는 거군요. 아, 참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이은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대림동 경찰 폭행 사건도 그랬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느냐, 미흡했냐, 지나쳤냐를 두고 늘 논란이 있는 경우가 있죠. 그 이유를 살펴보면 결국은 경찰의 명확한 대처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현장 경찰관이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대응하라라는 원칙만 있었다고 하는데요. 가장 어려운 말이죠, 이게. 알아서 적절하게 해라. 그래서요, 이번에 경찰이 상대방의 어떤 행위에 어떤 물리력을 사용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다고 합니다. 김대근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경찰의 뺨을 때리는 추격. 경찰관은 상대를 넘어뜨리고 제압합니다. 이른바 대림동 경찰 폭행 사건 당시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면 경찰봉과 테이저건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새롭게 제정된 경찰 규칙에 따른 겁니다. 경찰관의 뺨을 때림으로써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저희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폭력적 공격에 해당됩니다.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해서 제압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경찰은 상대방의 행위를 5단계로 나누고 이에 따른 경찰의 대응 수준을 명시했습니다.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면 말로 통제하지만 도주하거나 침을 뱉으면 넘어뜨리기, 누르기 등 신체를 이용해 제압하겠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면 경찰봉과 테이저건으로, 흉기로 위협하면 상황에 따라 권총까지 쓸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현장 경찰관이 합리적으로 판단해 대응하라는 추상적인 원칙만 있었는데 이제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행동하게 한 겁니다. 물리력 행사 기준을 일관되게 마련해서 향후 경찰권 행사에 있어서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법 집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6개월간 교육훈련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하지만 선배님, 이런 기준이 혹시나 강경제압에 좀 악용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항상 어떤 물리력의 사용이라는 것은 최소화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현직 경찰 입장에서는 기준을 세워서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돼서 감찰 조사를 받거나 또 소송에 휘말리진 않을까 이런 점도 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경찰은 충분한 훈련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고요. 이어서 박광열 기자의 보도를 함께 보시죠. 늦은 밤 바닥에 쓰러진 고교생이 비명을 지릅니다. 공원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에게 주먹을 휘두른 10대에게 경찰이 전기 충격기, 테이저건을 쏜 겁니다. 정당한 공무집행이었지만 과잉진압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심지어 또 경찰관 한 분이 헤드락까지 걸고 있어서 숨도 못 쉬고 살려달라고 했는데 불필요한 오해와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 마련된 게 물리력 사용 기준입니다. 하지만 일선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물리력 사용을 결정하는 건 현장 출동 경찰의 몫이라면서 문제가 생기면 내부 감찰이나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을 강조하는 흐름 속에 잦은 물리력 사용을 시민들이 얼마나 이해해 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어디에 속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좀 애매모호함은 여전히 남아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경찰 조직 차원에서 법률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리력 사용의 기준은 명확하지만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년 전 낫을 들고 난동을 부리던 40대가 테이저건을 맞아 숨졌고 6년 전 대구에선 수갑을 채우다 잘못 발사된 테이저건에 맞은 30대가 실명했습니다. 일반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주치자나 뭔가 그런 조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한정적으로 진행하는 거니까 관련해서 훈련을 하면서 과잉진압이나 뭐 그런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강경, 과잉진압에 대한 우려 속에 적절한 물리력 사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핵심 인물이죠. 건설업자 윤중천 씨.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면서 오늘 오전부터 영장 심사를 또 받았는데요. 심사는 끝났습니다. 이제 곧 윤 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날 것 같습니다.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2시간 반 동안 사기와 강간치상, 무고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된 윤 씨에 대해서 영장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윤 씨 측의 변호인은 윤 씨가 성관계를 강요한 적이 없고 검찰이 김 전 차관에게 성범죄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윤 씨의 범죄를 구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메시지들도 보도록 하죠. 먼저 끝자리 2236번 쓰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그동안 라디오로만 유이절을 접하다가 DMB로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DMB로, 이연아 기자님 브리핑 좋습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아유, 뭐 미모도 출중하시고 이렇게 사건들을 아주 잘 전해주고 계시잖아요. 좀 끔찍한 사건을. 너무 무서운 사건을 갖고 와서 그러니까요. 저희가 가끔 당혹스럽습니다만. 그다음에 유튜브에서 올라온 걸 하나 볼까. 9761님 올려오신 사연이 있는데 지금 가게를 운영 중인데 건물주가 재건축한다고 나가라고 합니다. 힘이 많이 빠지네요. 제 단골 가게들도 건물주가 이런저런 핑계로 내보냈는데
어떤 가게는 한 1년 반 동안 지금 빈 채로 그대로 있어요. 아, 그렇죠. 네, 요즘에. 그러니까 뭔가 좀 서로가 사람 사는 세상 만들어가는 의미에서 뭔가 좀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가게는 가게대로 비고 쫓겨나는 사람은 쫓겨나는 사람대로 너무 억울하기만 하고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늘푸른이라는 아이디로 유튜브로 보내주셨는데요. 공무원 수 줄여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재정 정책은 인프라 건설에 사용해야 국내 투자가 활성화되고 성장이 가능합니다. 라면서 이런 경제 성장 방안에 대해서 네. 나름의 그 맞는 해결책을 말씀입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정을 확충하더라도 정말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곳에 적기에 빨리빨리 써야 되거든요. 아마 그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미카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은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다니 이건 정말 너무나 무서운 일이다라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예, 앞서 소개해드린 그 수원 살해 사건, 네. 5개월간 아버지 시신을 방치했다는 그 끔찍한 사건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이게 56톤 33g,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디로 보내주셨습니다. 혼자 남은 애는 어떡하나요? 라면서 의정부 일가족 사망 사건이죠. 예, 남은 중학생 아들, 저도 그 아들의 그 충격이 참 걱정인데 역시 같은 의견 보내주셨네요. 네. 여러 가지 의견 보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프랑스 칸 국제영화제에서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칸의 밤을 아주 뜨겁게 달궜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가 있는 윤성은 평론가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윤성은 평론가, 잘 들리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잘 들립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프랑스 현지 시간으로 따지자면 어제 상영을 했는데 윤성은 평론가 같이 관람을 했습니까 그때? 네, 그렇습니다. 저도 관람을 했는데요. 영화 기생충은 현지 시각으로 21일 저녁 10시에 르메르 극장에서 공식 상영회를 가졌습니다. 10시에 시작해서 러닝타임이 2시간 12분인데요.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에 영화 상영이 모두 끝났습니다. 근데 영화가 끝나자마자 다들 일어나서 박수를 쳤다고 하는데 시간을 누가 잰 모양입니다. 8분 동안 박수를 쳤다고 하는데 상당히 다리가 아플 텐데 현장 분위기가 정말 그랬습니까? 네, 사실 이렇게 경쟁 부문, 특히나 경쟁 부문 상영작들이 상영이 끝나면 기립박수를 치는 것은 좀 관례적인 일이기는 한데요. 저도 이제 몇 번째 칸 영화제에 참석을 했지만 이렇게 거의 관객들이 나가지 않고 일어서서 자리를 지키면서 오랫동안 박수를 보내주는 일은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몇 분, 8분이다, 10분이다 이런 이제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심지어는 나중에 봉준호 감독이 너무 늦었으니까 집에 가자 이렇게 해서 그 관객들이 밖으로 나가는 그런 일도 있었으니까요. 이게 8분이다 이런 분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너무나 열광적이었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맨 처음에는 막 박수를 갖다 일제히 치더니 이제는 박자를 맞춰서 치네요. 네, 봉준호 감독이 이렇게 기차 박수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박수를 치기 시작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그 박수를 따라해서 또 한 번 이 영화를 모든 사람들이 참 만족스럽게 관람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화 상영 도중에도 정말 폭소가 터지고 또 심지어 박수까지 터지는 등 이 영화에 대한 반응은 정말 이제까지 제가 또 영화제에서 봤었던 그런 다른 영화들과 비교해도 거의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박수를 받을 때 그 제작자나 연출한 감독이나 출연자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짜릿할 것 같습니다. 윤성은 평론가가 저희한테 영상 보내주신 게 있는데 현장 영상 잠깐 보고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죠. 네. 감사합니다. 밤이 늦었으니 집으로 돌아갑시다. 감사합니다. Let's go home. Thank you. 뭐 레츠고 홈 좋은데 이렇게 박수를 뜨겁게 쳤으면 상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희 모두의 바람인데요. 사실 이제 현장의 분위기나 뭐 평론가들의 평가나 매체의 평가와 좀 다르게 수상작들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그 해 최고의 영화가 또 그랑프리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우리가 감안할 필요는 있겠고요. 다만 이번에 거장들의 기환이라고 할 만큼 정말 쟁쟁한 칸의 그 총화와 감독들이 이번 초청이 됐었는데 별로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평작 수준의 영화를 선보였거든요. 그에 비해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너무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정말 좀 한국 영화가 좀 큰 상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아무튼 평론가들이나 해외 언론들 모두 극찬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가 큽니다. 본상 발표는 언제입니까? 네, 현지 시각으로 이번 주 토요일 25일 저녁인데요. 사실상 이제 관례상 점심 정도에 되면 한 1시에서 2시 그 정도가 되면은 이제 그 수상자들은 어떤 상일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 주변을 떠나가지 말아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충 이제 짐작은 할 수 있게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25일 폐막식에 좋은 소식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취재 잘해주시고 다음 주에는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윤상훈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가 있는 저녁은 60초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난 10일 한빛 원전 1호기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진상조사와 원전 폐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빛 원전 가까이 사는 영광 지역 주민의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큽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다시 짚어보고 대책은 없는지 동국대 박종훈 교수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장 궁금한 건 이번 사고가 열의 어떤 폭증을 우려할 만한 그런 사고였다고 하는데 정말 즉각 가동을 중단시킬 만큼 위험할 수 있는 사고였습니까? 예, 지금 시민단체가 굉장히 이제 흥분돼 있는 것 같은 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아직 정보가 제대로 안 나와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게 심하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출력이 매우 10% 이하로 낮은 상태에서 운영하다가 18%까지 잠깐 올라갔다 떨어진 상태에서 바로 정지했기 때문에 수동으로 출력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닌데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5% 출력을 넘어가면 언제나 정지 액션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출력이 충분히 내려갔으니까 한선에서 아마 정지 액션을 안 취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경수로 원전을 현재 시험한 것 같은 사건이 원자로 정지가 안 되더라도 후쿠시마 체르노빌 같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한수원이 해명을 한 걸 보면 그걸 왜 즉각 조치를 못하냐 그러니까 매뉴얼 자체가 워낙 방대해서 그걸 다 숙지하고서 그때그때 착착 해낼 수 있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제어봉을 조작했던 직원이 원자로 조종사 면허가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냐 하면 또 면허 소지자 감독을 받으면 면허가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일단은 원자력법 84조를 보면은 원자로 조종 감독자 면허 있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서 충분히 교육받은 사람이 조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는 지금 불법은 아닌데 당시에 SRO 그러니까 원자로 조종 감독자 면허자가 충분하게 정확한 지시를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숙지한 상태에서 시험을 수행했는지 그런 것들이 아직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법 위반은 아닐지라도 상당히 미흡한 조치를 당시에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자로 감독자가 액션을 지시했는지 원자로 그냥 일반 조종자가 액션을 했는지 그런 것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사고를 더 살펴볼 여지가 많이 남아 있군요. 그런데 이 한빛 원전 1호기는 10개월 동안 정기 점검하고 이제 재가동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이제 그 준비를 위해서 시험 가동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정상 가동일 때와 비교하면 시험 가동일 때는 뭔가 다른 게 있습니까? 네, 정상 가동 때는 이제 인허가 받은 전격 출력의 100%로 그대로 운전하면서 전기 생산을 해서 이제 발전 소음전하는 게 되겠죠. 그러나 이와 같은 점검 기간에는
출력을 그렇게 높이지 않고 보통 10% 이하에서 또는 5% 이하에서 이게 낮은 저출력에서 원자로 물리라든가 요번권과 같은 이제 제어봉 조작 시험 등 그렇게 해서 각종 설비들이 이제 정상 가동을 위한 준비가 돼 있는지 기능이나 성능 시험을 이제 수행하기 때문에 출력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합니다. 근데 이 출력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할 때 제어봉 조작은 출력이 과출력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단 출력이 충분히 돼 있는 상태에서의 조금의 오차는 상관없는데 저출력 상태에서는 갑자기 폭증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나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서 있다가 뛰어오르면 한 30cm 뛰어오르지만 무릎을 굽혔다가 뛰어오르면 한 1m 뛰어오르지 않습니까? 아, 예, 예. 그와 같이 출력이 낮을 때는 출력이 급상승하면은 100% 출력의 두세 배, 그러니까 한 200%, 30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원전이 모두 24기가 있다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도 흔히 저희가 들었던 게 과출력 사고라 그러면 예를 들면 원전이 전력 공급이 끊어져서 제대로 식히지를 못해서 뭐 뜨거워졌다든가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도 출력 제어가 제대로 안 됐다는 사고는 처음이어서 이렇게 되면 다른 원전들도 다 조사를 해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그 원전의 사고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냉각수가 이제 상실되는 그런 사고가 있죠. 냉각제가 상실되는 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후쿠시마 같은 사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한빛인류 같은 사고는 냉각제 상실 사고가 아니라 출력이 핵반응이 급상승하는 사고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지금 보도된 거로는 처음입니다. 그러나 보도되지 않은 과거에 동일한 사건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죠. 그런데 그거는 과거에 이력이 충분히 제대로 남아있고 조사를 해야 알려질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전수조사를 하더라도 어떤 뭐 설비의 문제로 전수조사는 아니고 원자로 조정 관련 자격 관리라든가 그냥 운전원 교육, 사고에 대한 교육, 이게 철저히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거는 이제 규제기관들이나 다 원전의 그 교육자들이 사전에 잘 감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이냐라는 그런 의심이 될 정도로 이번 사건은 굉장히 미흡한 취약한 그런 액션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원전이라는 것이 뭐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안전조치들을 해놓고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만에 하나 첫 번째 단계부터 철저히 아무런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좀 뭔가 사후 조치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박정훈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해찬 대표님! 우리 아이들도! 신청을 해주세요. 왜? 아니 신청을 해주셔야지. 우리 시간짜리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마시죠. 장애 유형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는 게 장애 등급제 폐지의 요지자. 엄마들은 아이들보다 먼저 가요. 그렇지만 이 사회에서 장애인들을 이렇게 외면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들 편한 대로 일을 해나간다면 일주일 내로 우리 당의 정책이나 공식 회의석상에서 우리 어머님들의 얘기를 정식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그때 복지부 얘기도 듣고 가슴이 아프네요. 1년 내내 우리는 이런 거 가지고 박복순 얘기를 하고 요 번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했는데 이렇게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니 그러신 것 같았는데도 어쩔 수 없겠다 생각하고 저희들의 그럼요. 하시면 안 돼요. 네.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죄송해요. 새끼 지키는 방법이 이것밖에 안 돼서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줘요. 네, 호프 회동 이후에 희망을 가졌는데 전국의 생각만큼 잘 안 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을 전제로 해서 국회 정상화를 요구한 게 한국당인데 민주당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강경해서 여야 대치 정국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에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한 유감 표명을 먼저 하고 국회를 정상화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 많았다. 사과나 사죄, 고소 취하도 안 된다라는 거죠. 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이라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최소한의 요건으로 진행한 만큼 원칙 없는 협상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거죠. 자유한국당도 강경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중진 의원 연석회의에서 말한 내용을 좀 볼까요? 네. 국회를 정상화하려면 패스트트랙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원천 무효 뜻을 밝히는 게 우선이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하기 나름이다라고 했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은 불법이다, 무효이다, 자명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절차와 내용 방향이 모두 틀렸다. 이렇게 말한 건데 이렇게 되면 이 상태에서 국회를 열어도 진전을 보기가 어렵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요. 여야 4당이 권력 장악에 눈이 멀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등 아마추어만도 못한 법안을 밀어붙였고 청와대는 당정 간 조율도 안 됐는데 무리하게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국회 정상화 시도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번엔 계속해서 집안 싸움을 벌이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손학규 대표 측과 그 반대파가 연일 충돌하고 있습니다. 발언 수위가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네, 손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하태경 최고위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 올해 손 대표 나이가 만으로 72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의 면전에서 한 발언입니다. 손 대표는 애써 참는 듯 하더니 나중엔 정치에도 지켜야 할 예의가 있다라면서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는데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김주영 기자의 보도 함께 보시죠. 당권파와 반대파로 나뉜 바른미래당 지도부. 이번에는 임시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적으로 파열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옛 바른정당 출신 최고위원 3명이 요구한 지명직 최고위원과 주요 당직자 임명 철회 요구를 손 대표가 일축하면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세 분의 최고위원이 상정을 요구한 5개 안건에 대해서는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파는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당대표가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도를 넘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가장 지키기 어려운 민주주의가 개인 내면의 민주주의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그 정신이 퇴락하기 때문이죠. 저랑 연태 고량주 드시고 음주 상태로 긴급의총에 가셔서 단식 결의하신 일이 없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대표직 걸고 답하시라고. 이에 대해 손 대표는 지켜야 할 예의가 있다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유승민 전 대표 등 반대파가 자유한국당과 합칠 일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손 대표 측은 지금 물러나면 바른미래당이 보수 통합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면서 우호적인 인사들로 당직을 채우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반대파 역시 손 대표가 계속 버티면 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없다는 점도 고민입니다. 일부 안철수계 의원들은 반대파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손 대표 역시 잇따른 당직 인선으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자제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반대파가 거듭 임시 최고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양측이 워낙 평행선을 달리면서 내부 갈등을 해소할 타개책 마련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구글이 미국 정부의 중국 제재에 따라서 중국 화웨이와의 거래를 중단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제재가 발동하면 화웨이 스마트폰에서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물론이고 지메일이나 유튜브와 같은 구글 고유의 서비스 이용도 어렵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이효은 IT 칼럼니스트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미 상무부가 화웨이 그리고 화웨이의 계열 68개사 이제부터는 뭐 정확하게 거래 제한 기업이다. 예. 이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하고 거래를 하려면 미국 정부의 허락을 받으라는 얘기고, 예. 당연히 미국 정부는 허락을 안 한다는 얘기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일단은 그 화웨이
미국 내 주요 협력사가 한 30개가 넘게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들이 미국 상무부의 발표 이후 일제히 이제 화웨이와 거래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내역을 보시면은 구글을 비롯해 가지고 예. 퀄컴, 인텔, 뭐 자일링스, 브로드컴 같은 기업들인데요. 예. 아마 구글을 빼면은 많이 익숙한 이름은 아니시겠지만 예, 예. 이 해당 분야에서는 거의 선두를 다 달리고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아마 이거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다 메모리 반도체 쪽에 쏠려 있어가지고 예. 비메모리 쪽에는 좀 생소한 기업들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예. 예. 그러면 이런 주요 회사들이 일단 화웨이하고 완전히 거래를 끊게 되면은 기기를 만들기 어려워지는 거지 이제 새로는. 예, 그렇습니다. 뭐 좀 저급한 기계를 만드는 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만, 예. 약간 그동안 팔아왔던 것처럼 이제 고급 기기나 고급 스마트폰 만드는 데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예. 실질적으로 못 만든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사갖고 갖고 있는 사람은 뭐 당분간 유예 조치가 있으니까 조금 쓰기는 하겠지만 예. 이제 새로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화웨이한테 이렇게 가혹한 조치를 취한 이유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일단 다양한 분석이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 미중 무역 협상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좀 협상용 카드로 내민 것 같다라는 의견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도 작년 12월에 화웨이 최고 재무 책임자가 체포된 일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이 체포된 날이 미중 무역 협상이 있는 그날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도 그동안 미국이 화웨이를 제재하겠다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게 좀 오래됐거든요. 예. 근데 하필이면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되자마자 바로 화웨이에 대한 이런 제재 조치를 시행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좀 카드를 써버린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우연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겠죠?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아무래도 좀 많이 이상한 점들이 예. 있습니다. 다만 공식적으로는 화웨이는 화웨이고 예. 미중 무역 협상은 무역 협상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자면 예전에 저희가 사드 배치 논란 때문에 그 중국에서 관광객도 안 오고 그다음에 저희 물건도 많이 수출하지 못하고 이래서 좀 어려움을 좀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공식적으로는 중국 정부에서는 한 번도 그것이 사드 배치 때문에 관광객이 줄거나 수출이 안 됐던 거다라고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예. 이거와 비슷한 거죠. 알겠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전쟁 때문이냐, 무역 문제냐, 아니면은 기술 최강국을 향하는 어떤 그 서로의 선두 다툼과 견제 때문인가, 뭔가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근데 실제로 이게 미중 무역 협상보다는 그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예. 기술을 둘러싼 패권 다툼 때문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시각도 좀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중국에서는 중국 제조 2025라고 해가지고 예. 이 경제 계획을 세워놓고 앞으로 하이테크 산업 분야를 발전시켜서 세계 최강대국이 되겠다, 초강대국이 되겠다 이런 그 어떤 전략을 계속 추진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네 우리 기술을 훔쳐가서 이런 강대국이 되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이 부분은 군사 문제와도 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좀 쉽게 용납할 수는 없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이제 거래 금지 기업 리스트에 올라갔지만 갑작스러운 건 아니고 이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조여오고 있었기 때문에 화웨이는 나름대로 우리는 준비 좀 많이 했다. 예. 이제 와서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타격받지 않는다. 그 런청페인가요? 예. CEO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진짜 큰 소리인 건지 아니면은 준비를 웬만큼 하긴 했는데 그래도 아픈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일단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 예. 재고도 어느 정도 쌓아놨고요. 다음에 그 공급선도 미국뿐만 아니라 좀 다른 여러 나라로 좀 다양하게 분산해가지고 그렇죠. 예. 나누는 작업을 하긴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한 6개월 정도는 버틸 수 있겠지만 그 이상 넘어가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당장 오늘만 해도 이 일본에서 이 이동통신사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원래 나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다 취소가 됐어요. 예, 그 정도로 지금 전 세계에서 빠르게 지금 어떤 반응이 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구글 OS가 빠진 상태에서 어떤 스마트폰을 판다는 거는 실제로 이제 구글 앱 스토어를 이제 쓸 수가 없게 된다는 그렇죠. 말인데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에서 중요한 건 이 앱이지 않습니까? 앱이죠. 예. 이게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 해외에 한 1억 대 정도를 매년 팔고 있었는데요. 이 스마트폰 계속 팔 수 있을 거다라고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또 중국에서는 우리는 또 애플 불매도 할 거야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 있는데
뭐 이게 소박한 소망인지 약간 좀 비겁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기회에 뭔가 얻는 건 없을까? 또는 우리도 손해를 크게 보는 건가? 이런 의문도 듭니다. 예, 뭐 어차피 장기적으로 보면 그 세계 교육 자체가 침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다들 힘듭니다. 아하.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화웨이 주요 협력사들이 좀 있거든요. 이들이 한 12조 정도 되는 네. 어떤 물건을 수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한국 이제 화웨이가 해외 시장에서 빠지게 되면 예. 남미나 유럽의 스마트폰 시장이나 아니면 이제 5G 네트워크 장비 시장에서 한국 업체들에게 좀 기회가 많이 돌아가게 아하.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만 하면 잘 잡을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나 뭐 수출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 상황에서는 좀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밖에 없습니다만은 예. 나름대로 또 기업들은 또 기업들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죠. 이은 칼럼니스트 오늘 고맙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 대사는 미국의 북한 화물선 압류 조치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즉각 반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미국은 눈도 깜짝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제재는 그대로 유지되고 이행돼야 한다면서 맞받아쳤는데요. 기정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공개 기자회견을 자청한 김성 북한 유엔 대사. 미국 정부가 북한의 자산인 와이즈 어니스토를 압류한 것은 불법 행위라고 소리 높였습니다. United States has committed unlawful and outrageous acts of dispossessing our cargo ship Wise Honest by forcibly taking it. 이는 최대 압박으로 북한을 굴복시키겠다는 오판이자 6.12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 정신의 위배라며 화물선의 즉각 반환을 촉구했습니다. United States should deliberate and think of the consequence. Also, United States must return our cargo ship without delay. 또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를 싸잡아 비난하며 국가 주권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사는 15분 동안의 회견에서 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오토 원비어 사건 등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며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요구를 미국은 일축했습니다. 북한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언론 질의에 미 국무부는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는 유지되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의해 이행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북한이 여론전에 나서자 미국도 국제적 대북 압박 전선이 흔들리지 않도록 잡돌이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는다면서 비핵화 진전을 위한 외교적 협상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9일 와이즈 어니스토의 압류 발표를 했던 미 법무부는 국무부와 달리 논평을 거부하며 무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담화와 유엔 사무총장의 서한 발송, 유엔 대사 회견까지 이어가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맞대응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북미 협상 교착 국면이 길어지는 가운데 양측이 상호 압박을 이어가며 긴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지난 2011년 11월에 세계 여행을 떠났던 대한민국의 한 청년이 7년여의 세계 일주를 마치고 올해 3월에 돌아왔습니다. 네, 무려 지구 2바퀴 반이나 되는 거리를요. 자전거 하나로 다녔다고 하네요. 네. 길고 길었던 세계 일주 성공의 마침표를 찍고 돌아왔다는 그 주인공을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자, 박재민 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떠날 때는 박재민 군이었는데 7년 몇 개월 만에 돌아왔으니까 박재민 씨라고 어른이 되셔서 온 거죠? 예, 아저씨가 됐습니다.
아니 근데 제일 궁금한 거 집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어요 가족들하고? 예, 어디 이사 안 가셨고요. 예. 다행이네요. 아직 두 분 다 잘 계셨습니다. 집은 무사히 찾아갔고. 예. 한번 그 여정이 7년 4개월이라고 들었고 지구의 2바퀴 반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여정인지 한번 좀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면요. 예. 안녕하세요. 먼저 저 생방송이 처음이라 좀 떨리시죠? 어색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여행한 국가의 숫자는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예. 국가라는 명칭에 대해서 조금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자면 제가 104개국을 다녀왔습니다. 104개국. 예. 그리고 그 국가마다 이제 순서대로 이름을 말씀드리기엔 시간이 조금 짧고요. 대륙별로만 순서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리고 오세아니아를 순서로 여행했습니다. 이게 자전거 하나로 이 국가를 다 다니신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소모성 부품들은 예. 다 이제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고요. 자전거 프레임은 프레임 예, 그대로 동일한 프레임입니다. 아니 근데 자전거에 어떤 매력이 있어서 그렇게 결정을 하신 건가요? 예, 매력 있습니다. 제가 자전거로 하는 여행을 선택한 이유는 예. 우선 저렴했고요. 그쵸. 그리고 저랑 궁합도 아주 잘 맞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무엇보다도 멋있어 보였어요. 예. 아마 멋이 없어 보였다면 저는 자전거 세계 일주를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평균 시속 14km 정도로 이동하면서 이동 간의 모든 것을 온전히 다 볼 수 있고요. 문화나 지형, 인종, 기후가 변해가는 그 흐름 속에서 항상 함께하는 것도 매우 매력적입니다. 하긴 도보로 세계 여행을 한다면 이렇게 많이 돌 수 없고 자동차로 한다면 그렇게 느릿하게 가면서 모든 풍광을 다 몸에 담고 마음에 담기도 또 어려울 거고 자전거 괜찮네요. 예, 근데 이제 자동차나 오토바이로 하시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주차 문제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도보만을 하신다면 그 체류 기간이 가능한 기간 내에 그 국경을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아하. 예, 그래서 그 기간 내로 국경에서 국경까지 가려면 자전거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근데 자전거가 굉장한 체력을 요구하잖아요. 힘들지 않으셨나요? 저는 예전에 운동을 많이 한 적도 없었고, 예. 따로 자전거에 취미가 있던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괜찮았어요. 할만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개 세계 일주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는 어느 외국 여행을 갔다 오다 보니까 정말 좋더라. 예. 이번에는 이 대륙을 한번 돌아보겠다든가 예. 뭐 여러 번 외국을 나다니다 보니까 아예 한번 쫙 돌아본다든가 이런 건데 이번이 세계 여행 처음 여행이었다는 게 더 믿기질 않아요. 예, 저 뭐 많은 복합적이고 복잡한 이유들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살면서 제가 현실 세계 속에서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큰 꿈을 한번 이뤄보자. 그리고 온전히 나의 시간과 나의 몸을 나만을 위해서 한번 써보자. 그런 생각을 갖고 이것을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멋지고 부럽네요. 그럼 몇 살에 처음 출발한 건가요? 제가 출발했을 때 당시에는 한국 나이로 25세였습니다. 와. 그런데 104개 나라를 돌아다니셨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국가가 있다면? 사실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이 살고 있는 장소라서 제가 따로 편애하고 싶지는 않고요.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더 끌리고 매력적인 국가, 지역, 인종이나 문화들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그 다음 세대, 다음 사람의 조금 더 자유로운 여행과 자유로운 상상을 위해서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얘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카메라 꺼지면 살짝 얘기해 주십시오. 스포일러는 안 되는 걸로. 혹시 에피소드로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까? 정말 너무 많은데요. 제가 짧은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프리카 여행하던 중에 언제 한번 어느 분과 대화를 잠깐 가졌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저랑 이런저런 질문과 대답을 하면서 대화가 오고 가던 중에 제가 여러 나라를 다녀왔다고 하니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나이를 대답해드리고 이제 저에게 장가는 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안 갔습니다. 사실대로 대답해드렸죠. 그리고서는 저에게 집에 소가 몇 마리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사실대로 집에 소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해드렸죠. 그분은
단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으셨고 집에는 소가 엄청 많았고 아내는 3분이 있었으며 자녀분들도 많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소 3마리만 있으면 장가 갈 수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살으라고 저에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십니까? 너무 많지만 이제 짧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물어보고 싶었어요. 여러 나라 돌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저런 사람들이 사는 모습도 다 눈에 담고 막상 와 보니까 헬조선 하면서 이 나라 정말 싫어 뭐 이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각 국가마다 그 상황이 발생한 이유들이 있고 그 뭐랄까 문화적인 배경이나 인종 간의 그런 차이들이 좀 있긴 한데요. 이것저것 뭐 깊게 들어가지 않고 생각해 보더라도 대한민국만큼 좋은 나라는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요. 일단 길에서 총이나 칼 보기도 어렵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뉴스에서 보는 세상과 실제 현실 세계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한국만큼 좋은 나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머니. 과연 네, 궁금하죠. 과연 경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활을 했을지 궁금하거든요. 이거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데요. 제가 여행 다녀온 전체 경비는 아직 계산하지 않았고요. 예전에 그 3년 11개월 동안 그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3대륙을 여행한 이후에 계산을 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 2천만 원 이하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딱히 그렇게 심하게 아끼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보통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했습니다. 뭐 고기가 먹고 싶지 않으면 먹지 않았고요. 입장료 내는 장소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았고요. 더러운 물도 마시고 싶으면 마셨습니다. 근데 이 금액은 이 기준은 저에게 적용되는 것이고요.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게 지출할 수 있고 그리고 뭐랄까 더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고 혹은 더 적은 비용을 지출했다고 해서 더 좋은 여행이거나 더 나쁜 여행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자전거와 함께 이동해야만 할 어떤 교통수단은 꼭 타야만 될 땐 타야 되고 비자료는 뭐 비자피 같은 거는 내야만 비자값 내야 되고요. 보험료 같은 거는 들어갈 거고. 제 최초에는 이제 최초에 출국하기 이전에는 그 여행자 보험을 들고 갔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생각해 보니까 이게 별로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자 보험도 없이 다녔고 이제 옷 같은 거는 보통 한 번 사면 한 1년 이상씩 입고 그랬죠. 자,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맨몸으로 돈 사람은 다음 꿈이 뭘까 되게 궁금해요. 이제 하고 싶은 일은 뭡니까? 솔직히 이것 이상 더 큰 꿈을 제가 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꿈을 이뤘고요. 그냥 조금 더 하고 싶은 거는 저 부모님들이랑 그리고 가족들이랑 조금 더 단란한 시간 보내고 조금이라도 더 같이 붙어 있으면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소소한 행복. 순대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그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행복한 시간 보내시다가 또 뭔가 준비해서 한번 큰 일을 저희한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박재민 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또 추가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이 있는데요. 소개를 좀 몇 가지 해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오늘의 명언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미국의 화해 거부는 중국과 화해에 있어서 원자폭탄을 맞은 것과 같은 상처라고 생각한다라고 해주셨네요. 구글 검색 못하는 화웨이 스마트폰을 누가 사겠느냐. 지구상에 그런 바보는 없다라고 미니트맨께서 의견 주셨고요. 네, 이승혜님께서는요. 칸 영화 믿고 볼 거다라고 하셨는데 기생충 영화 정말 기대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